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464페이지 이제 마지막 무슨 법으로 들어가자? 저기 주택법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농지법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주택법. 자, 주택법은 시험 문제가 7문제가 출제되죠.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위주로만 정리해놔도 주택법에서는 점수 맞을 만큼 충분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려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과목은 아니다. 자, 주택법.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용어정의들입니다. 어느 법이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의와 관련된 거, 용어정의들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본론 내용에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택을 건설하자라는 건설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건설된 주택을 제대로 뭐하자? 공급하자. 주택의 공급에 관한 거. 공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에 관한 거? 이제 리모델링에 관한 거. 그래서 리모델링. 이렇게 크게 보면 주택법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주택을 건설하자 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누가 건설하지? 당연히 사업 주체. 건설하는 주체를 사업 주체라고 하는데, 이 사업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할 때 등록하고 사업을 시행해 되는 등록사업자와 국토교통부 장할 때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비등록사업자. 그래서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로 나눠지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정해지면 사업 주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사업 주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서 뭐라고 한다? 사업 계획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뭐 받는다? 여기는 허가나 인가받는다고 하지 않고 승인받는다. 그래서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걸 맞죠. 그래서 허가와 인가와 승인의 차이가 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궁금한 거 아닙니다.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냥 허가라고 썼으면 허가인가 보다, 인가라고 썼으면 인가인가 보다, 승인인가 보다, 뭐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지. 그게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맞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이제 뭐 하면 되죠? 승인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죠. 근데 잠깐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한 필요한 몇 가지 조치가 있더라. 사업 시행을 위한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 시행 절차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 다음에 저 절차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 끝났다. 그럼 거기 끝나고 나서 뭘 받느냐면 건축법에서는요, 건축공사가 다 끝나면 뭐 받죠? 건축 허가 받고 건축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그때 국토법부터 하자. 국토법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다 끝나면 그때는 뭐죠? 준공검사라는 걸 받습니다. 국토법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만들고 공원 주사하고 학교 짓는 사업이 다 끝났다. 준공검사 받고 공사완료 공고라고 하면 끝납니다. 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때도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완료 공고라는 걸 하면 끝납니다. 자, 반면에 정비법.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때는 준공검사라고 하지 않고 준공인가를 받고 공사완료 고시라는 걸 한다. 준공인가 받고 공사완료 고시라는 건 정비 사업이 끝났을 때입니다. 자, 건축법. 건축 허가 받고 건축물 다 졌습니다. 건축 허가 받고 건물 다 졌죠? 그때는 사용 승인을 받는다. 그때는 사용 승인이라는 말을 쓰죠. 반면에 주택법. 그 사업계획 승인 받고 건축물 다 졌습니다. 그때는 뭐 받는다? 그때는 사용 검사라는 걸 받는다. 그래서 여기는 다 끝나고 나면 사업 시행 절차 마지막이 사용 검사입니다. 그럼 사용 검사 받았으면 뭐 하면 되죠? 예,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더 있어. 잠깐.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바로 주택 자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더라. 주택 자금. 그것이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5가지 내용 순서대로 저렇게 쭉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자, 주택의 공급에 관해서는 좀 이따 이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겠죠? 용어정의. 그럼 주택법 했으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가 뭘까? 주택이란 용어겠죠. 그래서 뭘 보고 주택법에서는 주택이라고 할까?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법상 주택이야 세대의 구성원이
즉 우리 가족 전체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된다. 이때 독립된 주거 생활이란 니들 집과 우리 집이 구분되는 생활이죠. 그래서 가장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려면 니들 집과 우리 집이 구분되는 생활을 한단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통 독립된 주거 생활, 니들 집과 우리 집 구분하자. 그러면 뭐가 분리해야 돼? 욕실과 부엌이 분리돼야지만 독립된 주거 생활을 봅니다. 욕실, 부엌 따로따로 쓴다. 그게 가장 독립된 주거 생활에 대한 가장 기본이야. 어쨌든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를 주택으로 쓸 수 있고 일부라는 건 주상복합 건축물 같은 걸 말해요. 위에는 주택, 밑에는 상가. 그럼 건물의 일부만 주택으로 쓰는 거죠. 그다음에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중요한 건 건축물만 주택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땅까지도 부속 토지까지도 주택으로 본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 주택의 건설이라는 이 표현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건축물만 짓는 것, 주택인 건축만 짓는 걸 주택건설이라고 표현하고 그때 부속 토지인 그 땅을 갖다 조성하는 거, 주택을 지을 땅 있죠? 그걸 대지조성이란 말을 씁니다. 이 주택건설과 대지조성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주택의 건설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건설이란 주택건설과 대조한다. 따라서 요때 주택이라는 개념과 요때 주택은 의미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위에 있는 그냥 주택의 건설하면 건축물 및 부속 토지 둘 다 말하는 주택이고 요때 주택건설은 건축물 말하는 거고 부속 토지는 여기서 대지조성이라는 용어 속에 들어간단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주택의 종류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고 있죠. 거기서 중요한 건 단독주택이란 다음 페이지 위에 세 가지가 있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거주택. 우리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에 공관이라는 게 포함됐었는데 주택법에서는 공관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청와대 이런 건 주택법에서는 주택에 단독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법상의 주택만 들어가죠. 또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만 들어갑니다. 뭐는 들어가지 않는다?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기숙사로 있던 건 건축법에 있던 공동주택 기숙사는 뭘로 들어갈까?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지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아주 조심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 밑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개념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첫 번째 구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까지 쓰자. 자,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써. 주문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만 재야 됩니다. 그럼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뭘 말할까? 그거부터 정리하죠. 바로 그 밑에 박스 속에 보면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는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원칙적으로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거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부릅니다.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걸 이걸 국민주택 규모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국민주택 규모란 말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자,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첫째, 원래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로 말한다? 원칙은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도 있더라. 어떤 때 100제곱미터 이하를 적용할까? 이 말이야. 자, 거기 보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 이랬었잖아. 그럼 수도권 하면 어디 맞아? 서울, 경기, 서울, 인천, 경기 이 세 군데. 이걸 뭐라고 한다?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도권을 제외한 뺀 나머지 도시지역이 아닌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무슨 지역이다? 셋 다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여기는 무슨 지역? 도시지역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럼 도시지역이 아닌 나머지 무슨 지역? 읍 또는 면지역 그랬습니다. 여기 무슨 읍,
여기 무슨 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읍 또는 면적에서만 100제곱미터 이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은 100제곱미터 이하만 국민주택 규모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거꾸로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그게 도시적이든 관리지역이든 농림지역이든 자연환경보전이든 따지지 않고, 읍자든 면자가 들어가는 지역이든 따지지 않고, 수도권은 보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원칙에마다 85제곱미터 이하만 돼. 그걸 국민주택 규모로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어디 가든지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만 그건 국민주택 규모로 한다. 그 다음에 수도권을 벗어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저기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상도 여기 가보면 그때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하고 되어 있는 지역들, 도시지역이니까 주상, 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게 도시지역이죠. 그런 지역에서는 얼마란다? 여기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이게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무조건 85, 도시지역자 들어가는 지역은 용도지역은 무조건 85 이 말이야. 그럼 수도권을 제한 도시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했으니까 여기는 저 수도권은 아닌 어디로 갈까? 자, 강원도 두 번째, 여기는 강원도 또는 경상도, 여기는 수도권이 아니죠? 지역이면서 그때 용도지역은 무슨 지역일까? 도시지역이 아니어야 되니까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지역이야. 자보지역 이런 지역이고, 거기에서 세 번째는 무슨 자 들어가는 지역? 읍자고 면자만 들어가야 돼. 따라서 동자가 들어가는 지역, 그런 지역은 안 돼. 동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은 안 되고, 읍자 또는 면자 들어가는 이 지역, 여기서는 강원도나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뭐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전라도, 물론 제주도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면서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하는 지역이면서 행정구역으로는 읍자고 면자 들어가는 지역, 여기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게 이게 국민주택 규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말귀를 새겨 들어야 돼요. 자, 그럼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데 첫째는 어떤 주택인데 국민주택 규모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자들이 건설하는 주택, 즉 공공건설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이 건설하는 주택인데 규모는 얼마로 짓는다?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다면 그거는 무슨 주택이다? 국민주택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지원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데 그때도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다면 그것도 뭐가 된다? 국민주택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은 공공기관이 짓는 건데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다. 그건 국민주택이야. 공공건설기관이 짓는 85제곱미터 이하를 짓는 거면 그건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다면 그건 국민주택. 근데 공공기관이 짓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누가 짓든지 묻질 않아. 누가 짓는 건 묻지 않고 무슨 자금의 지원을 받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설하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 개량되는 주택도 들어가요. 그건 개량되는 주택인데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로 진답니다. 그러면 그것도 뭐가 된다? 그것도 국민주택이다 라는 거 그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또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이렇게 따졌는데 주거전용 면적은 어떻게 계산을 내? 라는 게 그 동그라미 1번 단독주택의 경우, 동그라미 2번 공동주택의 경우 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전용 면적 계산한 거 나와 있죠? 그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이것도 단독주택에서는 그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 또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은 제외한다 라고 됐습니다. 즉 단독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에는 지하실은 빠지는데 다만 지하실도 뭘로 쓴단다? 거기 괄호 속에 들어봐. 거실로 사용하는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지하층에도 잠잘 수 있는 그런 거실의 용도로 쓴단다? 그러면 그건 주거전용 면적에 계산하고 창고로 쓴단다? 그럼 주거전용 면적으로는 계산하지 않겠다 이 말이야. 또 하나가 본 건물과 분리된, 이게 중요하죠. 즉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 건축물로 돼 있어 분리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로 쓴답니까? 그 분리된 걸 창고, 차고, 화장실로 쓴단다. 그건
주거전유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주거전유 면적을 계산한다. 그거 우리가 보통은 외벽의 중심선을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거든요. 외벽 두께 가운데선.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주거전유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이랍니다. 내부선이란 현재 벽에 보이는 밑에 선. 요 벽대로 보이는 이 밑에 선을 이걸 뭐란다? 이걸 눈에 보이는 저걸 외벽의 내부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치수로 재는 걸 무슨 치수로 하죠? 안목치수라는 말을 써. 눈으로 보이는 대로 재는 치수, 안목치수. 그래서 공동주택의 주거전유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잰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이라는 건 옛날에는 몇 번 났었는데 최근에는 출제된 적은 없는데 무슨 내용이죠? 국토교통부장이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업 주체한테 야, 너희들 짓고자 하는 이 땅에는 적어도 국민주택의 규모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줘라 라고 제안할 수 있답니다. 누가요? 국토교통부장이.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은 적정한 주택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할 때는 10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뭐로 짓는다?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국토교통부장 아니야. 자, 이번에 여기다 10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그 사업주체한테 내가 뭐라 한다? 야, 너 여기다가 아파트를 1000세대 지으려면 그 중에 몇 퍼센트를? 75%를 뭐로 줘라? 국민주택 규모로 줘라. 85 예외 100. 이 규모 이하로만 줘라. 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75% 이하의 범위에서 그랬으니까 75%로 할지 70%로 할지 60%로 할지는 국토교통부장이 정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60%라고 정해주면 60% 이상을 돼야 돼. 그래서 이하가 아니라 75% 이하의 범위 내에서 70으로 할지 70으로 할지 60으로 할지 65로 할지를 정해주면 그 정해진 비율 이상을 만약 60하고 정하면 60% 이상을 뭐로 줘야 된다?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누구라고? 주택조합이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가 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75% 이하가 아니라고 100% 이하입니다. 따라서 전체 100%를 다 국민주택으로 줘라 이렇게 정해도 되고 9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줘라 이래도 되고 8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줘라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100% 이하에서 100으로 할지 90으로 할지 90으로 할지 80으로 할지 70으로 할지는 국장이 정해주면 그 정해지는 그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줘야 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이 국민주택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슨 주택이다? 바로 민영주택입니다. 그래서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제가 범위를 이렇게 하라고 했었죠. 주택의 범위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이쪽은 국민주택이고 이쪽을 민영주택이라고 하고 그때 뭘 제외하면 국민주택을 빼버리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민영주택이 된단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다음 페이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개념. 이때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300세대 미만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세대, 400세대, 500세대 못 짓습니다. 299세대까지만 질 수 있다. 첫째.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따라서 85 예외 100제곱미터 이게 원칙이야. 물론 그 중에 원룸형 주택은 85도 안 돼. 50제곱미터로서 규모가 더 작아지지만 어쨌든 85를 넘지 않는 국민주택 규모를 정한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에서만 건설돼야 됩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건 세 군데다 세 가지 요건이다. 첫째, 300세대 미만으로 지을 것.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로만 지을 것. 세 번째, 도시지역에서만 건설할 것.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먼저 충족한 그 중에 다음 같은 세 가지 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주택 이렇게 세 가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자. 그 중에 단지형, 원룸형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는 세대별 주거전유 면적은 각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따라서 아까 299세대, 300세대 미만으로만 줘야 된다 그랬죠? 그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이 그때 지을 때는 50제곱미터 이하로만 줘야 된다. 두 번째,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갖출 것. 그래서 독립된 주거 생활에 되기 위한 기본 요건, 욕실, 부엌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세 번째,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엌이 아니야,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각각 막아도 괜찮아. 그건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도 돼. 근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말 그대로 원룸이니까 하나의 공간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별도로 막아도 괜찮고 그걸 뺀 나머지들은 그냥 하나의 공간으로 보이게 해야 됩니다. 다만 아까 주거 전용 면적 최대 50제곱미터까지가 원룸형 주택이라 그랬죠. 50제곱미터까지만. 그런데 30제곱미터 이상부터 바로 그 50제곱미터 이하 그 사이까지, 그러니까 30 이상 50 이하 되는 그 사이에서는 이 원룸형 주택은 원룸이 아니라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투룸으로 해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원룸형이지만 사실은 투룸까지도 가능한 경우에 따라 얼마일 때 3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규모부터는 그렇게 정리했죠. 그 다음에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예, 지하층은 짓지 말랍니다. 원룸형 주택은 그것까지. 단지형 연립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는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주택을 각각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주택인데 그때 이 두 가지는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주택은 건축인의 심의를 통하여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4계층까지 짓는 게 아니라 5계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밑에 건축 제한. 뭐하고 뭐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하고 뭐하고는 그 밖의 주택하고는 원칙적으로 함께 건축할 수 없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동일한 건축물 안에다가 여기 하나의 저기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여기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거하고 그 밖의 주택을 같이 짓는 건, 그 밖의 주택은 함께 짓는 건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건축법상 나오는 그 주차장법 설치에 나오는 기준, 그 주차장법에 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훨씬 더 일반 주택보다는 더 완화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건물 안에서는 주차장은 구분하지 못하고 같이 공동으로 써야 되는데 누구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 세대당 예를 들면 0.7대만 세우면 된단다. 예, 한 세대당 0.7대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되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한 세대당 1.2대 이상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훨씬 더 불만이 커지죠. 주차장은 우리가 더 많이 공간을 확보해놨는데 쓰는 건 도시형 생활주택 주인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쓴다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은 동일한 건축물에서는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게.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대한 경우는 그 예외를 한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그중에 원룸형 주택하고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짓는 것. 아까 원룸형 주택은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원룸형 주택은 몇 세대까지 가능하죠? 300세대 미만까지 짓는다 그랬어. 그럼 299세대. 만약에 200세대만 지었다고 가정해보자. 자, 이게 총 200세대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건 공동주택이야.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이 구분수입니다. 근데 이걸 각 한 세대마다 다 분양한 게 아니고 이 건물을 진 주인이 지가 이 건물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200세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럼 200세대를 갖고 있는 이 건물, 원룸형 주택을 갖고 있는 주인을 뭐라 부른다? 부자라고 말합니다. 왜 부자죠? 200세대니까 만약에 한 세대당 월세를 갖다가 5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봐. 1세대당 월세 50만 원 곱하기 200세대 하면 얼마입니까?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520, 1억이네. 그죠? 그럼 월세가 월 1억씩 월세가 들어온답니다. 월 1억씩 버는 이런 사람을 뭐라 한다? 부자라고 한다.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받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또 공인중개사 자격은 따가지고 뭐 한답니까? 남들한테 안 맡기겠대. 공인중개사한테 맡기면 여기 월세 들락날락 거릴 때마다 그또 0.34% 수수료 떼줘야 되잖아. 아깝잖아. 그러니까 뭐 한대? 지가 직접 관리하겠대. 근데 자기가 여기서 살면서 지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크게 줘도 아까 얼마 썼죠?
도시형 살 때 5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주인이 월 1억씩 버는 주인이 50제곱미터 되는 집에 산다? 좀 그렇잖아. 그래서 옥상에다가 다시 널찍하게 집을 하나를 더 올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얼마 되는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몇 세대만? 1세대만 하나 더 짓는 거.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그걸 한마디로 주인집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 이건 주인집이라고 하고, 그 주인집은 50제곱미터까지 짓는 게 아니고 85까지 지어도 괜찮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과 85제곱미터 초과하는 1주택 1세대를 함께 동일한 것쯤에 짓는 거. 요거는 가능하다.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준사기 지역.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다른 지역은 안 됩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거.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짓는 건 어디서는 가능하다? 준상위 지역에서는 가능하다 이 말이고. 또 두 번째,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 두 번째 거. 자, 그것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뭘 같이 짓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까? 말 잘 봐봐.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이거랑 뭐랑 같이 있는 거? 원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뜻을 새겨 들어봐. 그럼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주택과 과니까 and 그리고 원룸형 주택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읽으라 그랬죠?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둘 중에 하나와 원룸형 주택은 함께 지을 수 없다 이 말이니까 단지형 연립과 원룸형 주택 함께 지을 수 없습니다. 단지형 다세주택과 원룸형 주택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런 뜻이라는 거. 그래서 단지형 연립을 지면서 원룸형 주택 같이 짓는 것도 안 되고 단지형 다세대를 지면서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새겨두도록 합니다. 자, 그 밑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 수준표를 드릴 건데, 이제 심화과정도 다 끝나가니까, 5월 때니까, 그동안 우리 교재 나오고 나서 지금 5월달 현재 5월 초반까지 나와 있는 개정된 내용이 아마 이번 주 금요일쯤이면 수정표에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책의 일부 수정할 내용들 또 개정된 내용들 더 반영한 수정표를 부동산공법 기본서 수정표를 이번에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인터넷 사이트 그 우리 자료실에 보면 그 수정표 있어요. 거기에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출력해서 다시 페이지에 맞춰서 붙일 건 붙이셔야 될 겁니다. 자, 그중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일부 개정됐습니다. 어떻게 나눠졌느냐? 둘로 나눠졌습니다. 원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여기 하나의 주택단지가 조성됩니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자, 이렇게 6개 주택단지가 조성된답니다. 그 중에 원래는 요거 105동하고 106동 이 두 개 동은요, 뭐로 만들 수 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억하라 그랬어. 그래서 6개 동 중에서 2개 동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다. 한 개 동마다 약 100세대씩 있다고 가정하면 한 개 동이 100세대씩이야. 그러면 6개 동이니까 총 600세대가 있겠죠. 그 600세대 중에서 200세대,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200세대, 그거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그 밑에 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떻게 짓는 거라 그랬죠? 이걸 이 중에 한 세대만 끄집어냈었죠. 요 중에 한 개 세대만 끄집어내봐. 그럼 이게 한 세대 이제 올라가 보면 한 세대 바닥 면적이 나오겠죠.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둘로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한 개 세대였던 걸 2개 세대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주인집이 살고 여기는 주인집, 여기는 셋집, 세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대를 구분하는 그런 공동주택이죠. 그래갖고 출입문 따로따로 만들고 안에 출입문 현관과 욕실과 부엌은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요 주인집 따로 살고 셋집 따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게 법에서 종전에는 그냥 하나의 요건인데 둘로 나눠버렸어요. 요거를 둘로 나눠가지고 첫째 나오는 건 원래 있던 이거죠. 그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건 예전부터 했던 건 그건 사실 맞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이니까 아까 여기 있었잖아. 아까 여기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겠죠. 적어도 공동주택을 짓는데 원칙적으로 30세대 이상 지을 때 그때는 건축허가 받고 짓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받고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짓는데 30세대 이상 짓는 거. 그러면 이렇게 지을 때 원래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짓는 것들 이것들은 그때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 해가지고 거기 요건이 첫 번째가 그대로 있던 거예요. 옛날에 466페이지 맨 밑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갖출 것. 이거 세대별로 각각 독립시키는 보다 여기 들어가는 욕실과 부엌과 현관,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각각 갖출 것.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가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정할 것. 이걸 원래는 세대를 구분하는 경계벽이 있는데 이걸 꼭 하나를 이렇게 분리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서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주인집인데 이건 셋집이 아니라 무슨 집? 아들집. 아들이 결혼했는데 다른 데로 내보내서 살기는 좀 그렇고 같이 산다면 또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으로 나눠놓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쪽에서 살고 아들하고 그 며느리는 이쪽에서 산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꼭 밖으로 나와서 바꿔서 이렇게 출입한다. 번거롭잖아. 여기다 출입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벽을 경계벽을 뭐란다? 경량구조.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한 거야. 떴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만들거나 또는 연결문을 설치하는 것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그럼 아까 보세요. 한 개동에 100세대라고 했잖아. 6개동이니까 600세대죠? 그 중에 3분의 1, 600세대에 3분의 1 했으니까 얼마죠? 200세대를 넘지 아니할 것. 그 두 개동까지만. 그래서 아까 두 개동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짓도록 한다. 바로 그 말이에요. 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에 주거전입 면적.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 세대 수만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주거전입 면적도 동별마다 주거전입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아파트 단지라고 똑같은 그 평형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쪽 두 개동은 24평형, 이쪽 두 개동은 32평형, 나머지 두 개동은 45평형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거전입 면적도 전체 주거전입 면적의 이 두 개동은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그럼 이 안에는 그 6개 동의 전체 주거전입 면적의 3분의 1을 요 두 개 동의 주거전입 면적은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요건입니다.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받은 것만 사업계획 승인받고 짓는 것들은 이런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단다 이 말이고요. 이제는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그 밑에 따로 분리된 게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시위 행위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에 따라라는 이런 공동주택이 있답니다. 이때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거기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뺀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때는 뭐 한단다?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받는 게 아니라 행위 허가를 받거나 변명건 신고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그때는 다음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요 두 번째 거는요. 이미 아파트가 지어져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형 평수들 60평 넘는 것들 있잖아.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럼 60평짜리 아파트는요. 옛날에 비해서 소형 주택값만 많이 올랐지 이 60평짜리는 값이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옛날에 떨어진 적도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런 집에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가족이라도 많아가지고 한 집에 6, 7명씩 있다 보니까 방도 6, 7칸이 필요했었지만 이제는 뭐로 살아? 끼케야 두세 사람이 사는데 그 두세 사람 사는데 무슨 60평짜리 이거 있어봤자 청소하기만 힘들고 관리하기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메리트, 인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자는 얘기야. 그런 것들이 집값도 떨어지고 큰 집에 그냥 두세 사람만 살고 있는 이건 별로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걸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60평이면 방이 한 5칸 되니까 주인이 3칸 쓰고 나머지 2칸 쪽은 세를 줘도 좋겠다. 그게 그때도 세대급운영 혼수되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뭐 하자는 얘기야? 그걸 새로 증축, 개축, 뭐 대수성 같은 걸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행위 허가받거나 쉬운 거죠. 그때 대수성 같은 거 할 때 뭐를 나누자? 세대를 그때 구분하자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그때 구분하자는 얘기야. 그 요건이 바로 행위 허가나 신고를 하고 하는 그런 그 세대구분형 공주택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그 요건은 그냥 한번 읽어주기만 할 테니까 나중에 수전표 갖다 붙이면서 보세요. 첫째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그러니까 종전에 하나 집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걸 새로 지을 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어져 있던 집이야. 60평짜리야. 그걸 30평, 30평으로 나누는 것. 2개 세대만 나눌 수 있지. 3개 세대까지 나누는 거 안 돼. 60평짜리를 20평, 20평, 20평 이렇게 쪼개는 건 안 되고 60평을 30평, 30평 그렇게 2개 세대로 나누는 건 가능하다. 2세대 이하일 것. 두 번째,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여기 욕실하고 부엌은 별도로 각각 둬야 되고 또 하나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거 그랬습니다. 원래 사업계획 승인받고 짓는 건 아까 위에서는 뭐라고 했었죠? 그때는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 욕실, 부엌, 현관을 두는 것 대신에 이렇게 행위 허가 받거나 신고하고 하는 것들은 2세대 이하인데 기존에 했던 걸 쪼갰을 때 그때 뭐뭐 세우면 된다? 그 안에다가 욕실과 부엌과 구분 출입문 그랬습니다. 현관이 아니고 구분 출입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걸 설치할 것. 또 세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 10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전체 세대수로 보면 10분의 1 이하야 되고 그 다음에 동 전체에서만 해당 동 내에서만은 그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단다. 그래서 전체의 세대수의 10분의 1, 그 해당 동의 전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자, 그런 요건. 그 다음에 라번에 보면 구조나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것. 그러면 기존에 했던 60평을 이렇게 30평씩 둘로 쪼개는 게 가능한 세대구분형 공주택도 한단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 아파트의 대형 평수를 둘로 쪼개겠다는 의도이고 요거는 새로 짓는 아파트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지을 수 있다는 뜻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법에서는 새로 짓는 것만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건 기존에 있던 아파트 대형 평수를 쪼개는 걸 그걸 전제로 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때 하나의 세대를 둘로 쪼갰죠? 그러면 법적으로는 한 세대로 볼까? 두 세대로 볼까? 법적으로는 한 개 세대로 본다는 거. 그래서 2개 세대로 쪼갰지만 2개 세대로 보지 않고 법에서는 1가구 1주택 개념이지 1가구 2주택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 자, 거기까지. 자, 이건 나중에 수준표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강 친화형 주택, 장수면 주택 쭉 나오는데 글쎄요. 이런 것들은 별로 시험 문제 날 게 뭐 있을까 싶은데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기만 하십시오. 자, 468페이지. 준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죠. 그래서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라 뜻이죠. 준했으니까 주택에 준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수 토지로서 용도는 주거시로서 이용이 가능한 것. 이게 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은 아니야. 근데 주거실로서 이용은 가능하다. 이게 준주택이다. 몇 가지 있다? 4가지 있다. 뭐였죠?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4가지입니다. 기숙사, 기다, 오노 순서로 이렇게 해요. 기다, 그 다음에 4번 먼저
오, 그 다음에 3번 노. 기다, 오노라고 하죠. 그래서 기다, 오노가 뭐죠? 기어 다니는 오노라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동성이 있었잖아. 그죠? 김동성이. 요새 무슨 또 구설수에 올랐던데 그 김동성이라는 애가 옛날에 뭐 했을 때 미국에서 그 쇼트랙을 하는데 그때 먼저 앞서서 들어오는데 뒤에 있던 그 안톤 오노라는 그 미국 선수가 사실 동성이가 앞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가서 부딪히는 척 해놓고 헐리우드 액션을 써가지고 오히려 동성이가 진로방해라고 해가지고 메달이 박탈되고 이 새끼가 금메달을 딴 그런 싸가지 없는 안톤 오노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금메달을 갖다가 그렇게 엉터리로 다 이 새끼가 따고 나서 아주 기구만장했었죠. 근데 비디오로 다시 판독해보니까 오노가 사실은 헐리우드 액션을 써가지고 지가 당하냐. 이번에도 어제 그저께였나? 우리 손흥민이 그죠? 그래서 그 공 이렇게 주술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 수비수 새끼가 또 발로 다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손흥민이 열받으니까 또 확 밀어가지고 또 넘어지니까 손흥민 퇴장 이렇게 됐잖아. 근데 그건 물론 상대방이 더 싸가지 없이 손흥민이 열받게 했지만 그 열받는 거에 넘어간 손흥민이 사실은 진 거야. 싸움으로 그냥. 그때 손흥민이 뭐 했어, 그죠? 공 주술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 새끼가 막 밀려갔을 때 그때 손흥민이 뭐죠? 그냥 넘어졌으면 돼요. 그냥 밀리는 척하고 넘어지면서 헐리우드 액션으로 떼꿀떼꿀 한 서바퀴만 더 굴렀으면 그러면 상대방은 퇴장이고 손흥민은 그냥 털털히 일어나면 되는데 그걸 못 찾고 손흥민이가 그냥 확 밀어버려서 상대방을 넘어뜨렸잖아. 근데 살짝 밀은 것 같은데도 벌써 한 서너 바퀴를 둘러버리잖아. 큰 대단한 나라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 손흥민이만 퇴장당하는 그런 건데 그건 상대방의 전술에 손흥민이가 결국은 당한 거다. 그래서 영리하지는 못했다. 그 나는 또 상대방이 자꾸 와서 부딪히고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손흥민도 스트레스 많이 받곤 하죠. 근데 잘하는 선수일수록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상대방의 견제는 더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그걸 버티고 살아남는 자가 진정한 스타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날은 손흥민이가 조금 침착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여기도 그래. 안톤 오노 새끼가 그냥 앞서가는 동성이 있는데 쥐가 뒤에서 부딪히는 거죠. 헐리우드에서 써놓고 이 새끼가 금메달을 땄었고 동성이는 승진하니까 그냥 태극기 집어던지고 막 이랬었죠. 어쨌든 그때 기어 다니는 오노 새끼가 됐죠. 왜? 나중에 알았잖아. 저 새끼가 반칙 써가지고 금메달을 땄다. 그 다음부터 오노는 기어 다니는 놈이 돼버렸습니다. 기다 오노 기어 다니는 안톤 오노다. 이렇게 하면 네 가지. 이거는 준주택에 속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제2종 동그라미 2번 제2종 근린생활설 또는 숙박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설. 이게 무슨 말일까? 다중생활설이라는 건 한마디로 우리 뭐라고 했었죠? 고시원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다중생활설, 많은 군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말인데 한마디로 고시원. 우리 고시원이라는 게 옛날 고시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소득층 사람들이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이렇게 그 조그만 데서 먹고 자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고시원들. 거기는 화재가 발생해서 대형 사고를 여러 번 치렀었어요. 그래서 고시원에 대해서는 화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새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시원인 다중생활설이 규모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종근생에 들어가고 어떤 때는 뭐에 속한다? 거기 숙박시설에 속합니다.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 분류표를 볼까요? 어디 보냐면 건축법 우리 건축물의 종류들이 있었죠. 어디 있어?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고시원이 어디 들어있냐면 345페이지 거기 제2종 근린생활시설 345페이지 기본서 2종 근린생활시설에 가나다라마바 쭉 나가다가 거라는 게 있습니다. 거 보면 다중생활시설 그래놓고는 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따라서 고시원이라는 다중생활시설로 쓰고 있는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뭐에 속한다? 2종 근생인 다중생활시설에 속하고 그럼 500 이상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숙박시설 15번 347페이지에 15번 숙박시설이 나오는데 그중에 답은 다중생활시설 괄호 열고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럼 이종 근생은 바닥면적이 합계 500제곱미터까지는 이종 근생이 했었죠. 500 이상 되는 거 그거는 숙박시설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준주택이란 뭐가 준주택이다? 둘 다 준주택이랍니다. 즉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도 준주택이고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도 그것도
준주택에 속한다. 둘 다 준주택이다 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 그것도 시험 문제, 기출문제 났던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468페이지에 주택단지라는 개념이 나죠. 그래서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뭘 짓습니까?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고 그러한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들 그것도 주택단지로 본단다. 주택단지야. 다만 주택단지가 하나의 주택단지가 만들어졌는데 자 주택단지죠. 그런 주택단지 가운데 뭐가 났습니까? 여기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이런 도로가 났단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거. 또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라는 도로가 나버리면 그때는 각각을 뭐로 본다?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단다. 그거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래서 8도 21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8도를 유람하는데 며칠 동안 유람하죠? 20일 동안 유람한다. 8 등하고는 도시계획 예정도로, 20하고는 일자고. 그래서 8도를 20일간 유람한다. 이렇게 하면 돼. 8도 20일 유람 이런 말이죠. 그래서 8도 21. 그래서 8m 도시계획 예정도로, 20 일반도로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자, 맨 밑에 4번 공구.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을 주택, 아니 공구라고 하자. 자,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를 이렇게 자,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겠습니다. 근데 이걸 뭐 하죠?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제1공구, 제2공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이걸 분류해가지고 각각의 공구별로 뭐 할 수 있죠? 나 공사 시작할래요? 하면 그때 뭘 하죠? 착공신고를 하는 것도 각각의 공구별로 따로 할 수 있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사용검사 받는 것도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구분된 공간을 각각 1공구, 2공구, 3공구 공구를 한다. 그래서 공구를 나눠놓고 착공신고도 1공구 따로, 2공구 따로, 3공구 따로 할 수 있고 나중에 건축이 다 끝나가면 사용검사 받는 것도 각각 공구별로 따로 받을 수 있는 거 이걸 공구라고 하자. 자, 근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m 이상의 너비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할 것. 그래서 공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1공구, 2공구, 3공구 나눌 때 이 나눠지는 이 공간 있죠? 이게 폭은 몇 미터 이상 돼야 된다? 최소한 이게 너비가 폭이 6m 이상 되도록 요거 이 공간이 요 너비가 1공구, 2공구 나누고 2공구, 3공구 나눈 이 공간 있죠? 이게 적어도 6m 이상의 공간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때 뭐로 나눠지죠? 주택단지는 도로, 즉 6m에서 한다는 도로 나눠져야 된다. 두 번째는 부설 주차장.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1공구와 2공구 공간을 적어도 6m 이상의 경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 또 옹벽이나 축대를 쌓는다.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각각 나눠지는 게 최소한 6m 이상으로 경계가 설정돼야 되고 두 번째 공구별 세대수는 최소 각각 몇 세대죠? 여기 300세대, 300세대, 300세대 공구별로 최소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택단지는 적어도 몇 세대가 돼야 될까? 옛날에는 뭐 1000세대 이상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최소한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이면 되니까 몇 공구만 있으면 되죠? 2개 공구만 있어도 돼요. 이렇게 2공구. 그러면 합치면 주택단지는 몇 세대죠? 주택단지는 600세대 이상이면 된단다. 이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따라서 공구별로는 최소 300세대 이상이지만 주택단지 전체로 본다면 적어도 600세대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어요. 자, 공공택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공공택지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놓고 몇 가지 사업 있죠? 10가지 사업의 종류들이 쭉 열거돼 있어. 다 공공개발입니다. 공적 개발 행위인 10가지 이런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종소되는 거기다 뭘 짓는 것만?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이것만 공공택지랍니다. 따라서 일단은 10가지 공공사업이 벌어진다. 아무 사업이나 다 공공택지로 보지 않아요. 자, 여기 10가지 공공사업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5번째 보면 도시개발 사업이 벌어집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도 일종의 무슨 사업이다? 공공사업이에요. 공공개발이야. 근데 도시개발 사업이란 공공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공공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개발 사업 전체가 다 공공택지일까? 아니에요. 조심하시오. 도시개발 사업 시행되는 이 도시개발 구역 전체가 공공택지가 아니고 이 중에 첫째 누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죠? 이 중에 예를 들면 이쪽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이쪽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이때 공공택지가 되는 건 어디는 빠진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지역은 공공택지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환지 방식은 제외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만 공공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수용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럼 수용 방식으로 하는 모든 땅이 다 공공택지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다 뭐 진답니까? 첫째, 사업 시행자도 누구죠? 공공시행자야 됩니다. 민간 시행자는 안 돼. 공공시행자들만 대되고 민간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됩니다. 공공시행자가 하는데 그 중에 여기다가 예를 들면 뭘 짓겠대요? 여기는 단독주택 용지래. 여기는 아파트 용지래. 여기는 상가 용지래. 이쪽은 공장 용지래. 이쪽은 연립주택을 짓는데 여기는 그냥 녹지 공간이래.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이 중에 뭐가 건설되는 땅만 공공택지란다?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그럼 공동주택이니까 여기 아파트 짓는 땅, 여기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이죠? 연립주택 짓는 땅. 바로 아파트 짓는 땅하고 연립주택을 짓는 이 땅, 요것만 이 중에 뭐라 부른단다? 공공택지라고 부른단다. 요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라는 개념은 10가지 공적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공사업의 개발 조성되는 땅으로서 그 중에 딴 건 안 돼. 이런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짓는 땅, 그것만 공택지. 다만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환지 방식은 빼고 수용 방식으로 시행되는 지역, 사업 시행자도 민간 시행자는 안 돼. 공공시행자만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그런 요건을 갖췄을 때만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게 5번째 아니라 6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건 6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간시설, 기반시설, 기간시설, 간서시설, 그래서 시설의 종류만 쭈루룩 무식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반시설, 기간시설, 간서시설 종류 나오죠. 이거부터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